주택도 해보다가 거대한 필요가 쌓이고 식물 경제가 거대한 식물 경제가 좋을지 지금의 타이밍이냐. 코미디죠.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정패 아니죠. 짜증나요. 전 정말로 그 소리. 사람들이 저 욕할 수도 있는데 국토부가 무능해요. 국토부가 무능해요. 그딴 거는 절대 필요 없어요. 2, 3년 후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2, 3년 후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좀 과도하게 설계되어 있고 물량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중산층하고 서민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던지 자본주의에서는 마땅한 겁니다. 이건 투자의 대상, 투자의 대상, 투자의 대상. 부동산에 올랐어라 꿈을 안고 올랐어라. 안녕하세요. 정직한 변호사 정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취직한 복덕방의 사장님 하방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임대차 지금 당장 대란인데 요즘 집주인의 대응이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 동의를 안 해주겠다. 동의 안 해주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뭐 법은 없어요. 법이 없어요? 예, 저 예전에 동의를 해줬었는데. 전세 주고 계세요? 임대인이세요? 예전에 집을 팔았어요, 작년에. 예. 그런데 은행이 왜 집주인의 그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법리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법리적으로는 내가 전세 자금을 반환 청구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입자가. 내가 막 전세 5억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5억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5억을 반환받을 권리를 법률적으로 질권을 설정하면 되거든요. 은행이 그걸 질권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채무자인 그 돈을 돌려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근데 지금 하여간 이슈가 되는 게 기사에서 임대인들이 우리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 동의 안 해줄 거야 라고 이제 나름 저항의 몸부림이 한번 기사로 나왔는데 저는 디테일한 게 무슨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애초에 왜 동의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금융기관이 앞으로 뭐 정부의 눈치를 좀 보죠. 엄청 보죠. 엄청 보면 엄청 보죠. 동의를 요구 안 하겠네. 뭐. 전세라는 제도가 이제 없어질 건데 이것 때문에 급속도로 없어질 것 같아. 전세가 옛날에 우리 축적의 시대 있잖아요. 저금이 미덕인 세대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금융 기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행 이자를 받는지 아니면 사업 자금으로 쓴다든지.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목돈을 저축하는 기능. 물론 이자는 없지만 저는 그냥 전세가 월세화 되는 건 약간 좀 저는 찬성이거든요. 그 전세가 있는 한 갭투자는 계속돼요. 갭투자 이번에만 있던 게 아니고 금융 기능이 있으니까.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전세금이 금융이야. 금융.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대한 임대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이런 임대 아파트라도 떠날 수 없던 취약계층 주민 상당수가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저가로 장기 임대 준다는 그런 그거죠. 되게 많은데요. 이게 법의 취지는 뭐냐면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괜찮은 동네에서 살다가 자기 집을 가질 찬스를 준다는 게 법의 취지일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여기 문제가 뭐였냐면은 초기에 분양 전환할 때 가격이 어떻게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지금 끝난 다음에 시세대로 하면 다 쫓겨나는 거죠, 사실은. 그냥 이게 대다수가 혜택을 보는 보편적 서비스였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때. 거기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 그때 기준에 맞춰서 뽑혔겠지만 이것도 경쟁률이 굉장히 있었다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레미안 퍼스티지도 이런 물량이 있었어요. 사실 뭐 복지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 교육 뭐 그런 부분에서 좋은 데서도 돈 없는 사람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상징적인 정책이었다고 보고 그렇다고 모두에게 공급하는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 혜택 받은 사람이 계속 지위를 요구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주택 가격을 매겨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주변에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시세를 인플레이션 그만큼 해가지고 10년 후에 3%라고 한 뭐 1억짜리가 한 1억 3천 정도 됐겠죠. 이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던지 약간 큰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중산층하고 서민한테 충분해야 되는데 과도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과도하게 설계되어 있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주택 물량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같은 데가 미국에서 허드거든요. 하우징 앤 얼번 디벨 까먹었다. 죄송해요. 이건 편집. 하버드 나오셨네. 까먹었어. 까먹었어. 괜히 허드라고 치시면 돼요. 근데 그 부서가 네. 금융회사나 다름없어요, 지금. 왜냐면 거기서 이제 금융 구조 짜가지고 중산층하고 서민들한테 바우처 주거든요. 네. 이 바우처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알아가서 딴 데 가서 살라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아파트 사고 왔다고 하면서 임대차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특혜를 줬거든요. 그 정책에서의 방향은 맞으나 디테일이 굉장히 잘못된 거였어요. 지나치게 많은 인센티브. 근데 그거는 정부가 박근혜 정권 때? 아니요,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집 사라고 했던 건 저는 좋은 거고 문재인 정권에서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임대사업자를 억누르는 정책, 그건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정부에서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뭐 전 정부가 한 일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럼 이 정부에서 했다 해서 그걸 따랐다. 나중에 그거를 되돌려서 뺏고 변경을 그렇죠. 가하고 침해를 한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예. 저는 정말 특정 어떤 그룹이나 사람들한테 상처를 안 주면서 그렇죠. 좀 연착륙하는 정책을 하길 진짜로 진심으로 바라요. 저도 진짜,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해요. 정책의 목표가 딱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네. 주거 안정으로 했으면은 이런 일은 없어요. 사실은요. 이상하게 집값 잡는 걸로 하니까 뭔가 계속 틀어진 거예요. 네. 국토부가 무능해요. 제가 봤을 때 국토부가 무능해요. 네. 진짜. 결론 국토부가 무능해요. 교수님이 꼭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반정부 인사 같아요. 아니에요. 저 문재인 2번 찍었어요. 그걸 꼭 강조해야 돼요.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아, 저도 영광. 근데 아까 약자는 왜 그걸 모르셨어요? 아, 지금 생각났어요. 하우징 앤 얼번 디벨롭먼트였어요. 하우징 앤 얼번 얼번 디벨롭먼트. 도시. 네, 주택 도시 개발부. 아. 네. 그렇구나.